이제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중 한 대꼴로 전기차가 다닐 정도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눈에 띄게 변화될 게 분명해 보이죠. 이러한 변화는 비단 자동차 산업의 한정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 점점 더 심각해지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 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 9회 방송은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반월 시야공단의 미래를 화두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기분은 어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해 너의 마음이 더 고민하지 말고 오늘을 위해 살아가야지 지금을 위해 우린 이렇게 함께 있지 미련 끝없이 펼쳐 있어 for you feeling of you 어둠이 겨는 새벽으로 비를 밀어낸 하늘 위로 for you feeling of you 네, 오늘 들으신 첫 곡은 가수 조용필 씨의 신곡 필링 오브 유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전기차들이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불과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8%에 그쳤다고 하죠. 그런데 고작 3년 정도가 흘렀을 뿐인데 이제는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10%대로 올라섰다고 하거든요. 세계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거의 5배 이상 급증한 셈인데요. 이제 이런 흐름은 국내 자동차 시장도 예외가 아니죠. 바로 얼마 전이었죠. 지난 4월 11일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는데요. 이 소식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날 기공식에는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전기차 시대를 기업들이 준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정부가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번에 착공한 화성의 전기차 공장은 현대차가 무려 29년 만에 새로 짓는 공장이라고 하죠. 현대차는 화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울산 공장도 전기차 공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일전에 밝히기도 했고요. 일단 그 울산 공장의 경우에는 낡고 오래된 1공장부터 재건축 공사에 들어갈 전망인데요. 참고로 현대차 울산 1공장은 1968년에 지어진 생산 시설이라고 하죠. 앞으로 울산 공장의 재건축은 이렇게 가장 오래된 공장 시설부터 재건축을 해서 전기차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나머지 공장 시설에 이루어지던 제조 공정을 새로운 전기차 공장으로 넘겨서 차종을 생산하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제조 공정을 이관해서 생산 시스템을 개편할 공산이 큽니다. 일단 완성차 공장에서의 예상되는 변화 흐름은 이 정도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완성차 기업 내부에서만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공정은 완성차 공장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완성차 기업 밑에는 모 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 그리고 1차, 2차, 3차 부품사까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수직 계열화되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강판은 현대제철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엔진 변속기 같은 주요 부품들은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같은 계열사들이 생산하잖아요. 또 그 외에도 차량용 공조장치라고 하죠. 차량용 에어컨이라든지 또 흔히 전장 부품이라고 부르는 각종 구동장치 부품을 만드는 이런 부품사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수백 개의 기업들이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각자 맡은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런 피라미드 구조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배경은 결국 이런 겁니다. 사실상 내부 기업이나 다를 바 없는 계열사와 자회사, 그리고 부품사들을 총동원하는 체제가 자기들에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고, 게다가 이런 부품들을 매우 값싸게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 구조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현대그룹 시절에 이런 슬로건이 있었다잖아요.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이게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의 로망이었고, 또 현대그룹의 모토이기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부품사들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들 부품사들은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원청의 단가이나 압력을 견뎌내기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빼어난 기술을 가진 부품사라고 하더라도 원청이 정말 터무니없는 납품 가격을 제시하면 자재비나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거잖아요. 그러면 원청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다가 납품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국내 자동차 시장은 사실상 현대기아차 그룹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가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판로를 독자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부품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직 계열화된 생산 구조는 현대기아차 원청 말고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생산 구조를 벗어날 방법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현대 기아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돼서 자기 휘하에 있는 자회사나 계열사, 부품사들을 원청 입맛에 맞게 거느리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는 원청인 현대기아차 쪽에서 보면 일사불란하고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반면 완성차 기업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이들 자회사나 계열사, 부품사들은 독자적인 생산 역량이나 기술 개발 역량 같은 건 사실상 기대하기 힘듭니다. 원청 밑에 있는 수많은 하청 업체들은 현대기아차의 손가락 하나만 마냥 쳐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인 거죠. 다시 말해서 현대기아차는 발주자인 셈이고 이런 자회사나 부품사 등등은 단순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처지라는 건데요. 독자적인 사업 아이템이라는 게 전무한 하청 부품사들은 그렇게 원청이 요구하는 대로 납품 단가도 납품 기일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특히 납품 단가의 자재비나 인건비 등 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들 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1차, 2차, 3차 하청사까지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의 바닥으로 향할수록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이익을 남기려는 그런 경향이 아마 강해지겠죠. 부품사들 중에서도 이런 공급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생산비를 아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당연시되는 이유도 결국엔 이런 구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업체 사장이 비용 절감을 하도 외쳐대는 통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장갑이나 마스크 같은 이런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제때 받지 못해서 빨아쓰는 경우까지 있다잖아요. 이런 수직적인 원하청 피라미드 구조가 실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일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현대기아차의 독점적인 지위 문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연기관차 생산 체제에서는 수직 계열화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 시대의 종식이 머지않아 보이는 이 시점에서 독자적인 사업 재편 전망이나 역량을 갖춘 부품사들은 보신 것처럼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국내 시장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아까 뭘 하겠다고 했죠? 각종 세제 지원이나 규제 완화 같은 걸 돕겠다고 대통령이 화성 전기차 공장 기공식에서 약속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현대기아차가 어떤 하청사는 도태시키고 또 어떤 하청사는 미래 경영의 파트너로 삼을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를 재편하는 그 밑그림을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절대 강자의 위치를 갖고 있는 현대기아차, 너님 맘대로 하세요 라는 게 정부 입장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은 특히 부품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동차 소부장 업종이 많은 반월시아공단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자동차 소부장 업종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소부장은 소재, 부품, 장비를 총칭하는 개념인데요. 제조업에서 그 중에서도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뿌리 업종이라고 할 수 있죠. 반월시아공단에도 이런 소부장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방송 1회 때였나요? 그때도 월담노조랑 반월시아공단을 소개해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곳 반올시아공단은 대기업의 소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업체들이 19,000개에 달한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자동차뿐이 아니고 전기전자, 석유화학 같은 부문에서도 이런 소부장 업종의 작은 사업장들이 많이 있다고 하고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업체들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떤 제품의 최종적인 조립이라든지 아니면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 공정을 그렇게 완비한 그런 곳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에서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자동차 산업의 소부장 업종 사업체들은 당연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지금 같은 산업 전환 국면에서 걱정이 제일 클 겁니다.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이죠. 기후위기 시대에 매연을 내뿜는 내연기관차는 이제 더 이상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국내에선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청 부품사들의 자체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청에서 하청, 그리고 하청의 재하청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산업 전환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인 걸 알 수 있죠. 정부도 기업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산업 전환을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산업 전환을 선도하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라면서 녹색 성장, 그린 모빌리티 이런 말들로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정작 이 산업 전환이 몰고 올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정부조차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반월시아공단 부품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전기차 구조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금은 그런 고민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1993년 환경보전 슈퍼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의 두 번째 컴필레이션 앨범에 수록된 015B의 철이의 독백입니다. 언제나 내 주위를 둘러싼 난 행복해. 언제나 가득 차인 채핀 먼지들 얼마나 좋은가. 고개를 돌려보면 나는 자동차 불빛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만히 들어보면 포근한 새소리 싫어. 쓰러지는 나무들 언제쯤 되면 다 없어질까. 고개를 돌려보면 까만 개울 가물빛 나는 검정은 참 좋아하지. 나는 여기가 정말로 참 좋아요. 나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고 싶어.
자, 이번에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월담 노조 이미숙님과 함께합니다. 이미숙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미숙입니다. 네, 공단 뉴스 오늘로 이제 네 번째 시간인 거죠? 네. 네, 공단 뉴스와 관련해서 뭐 혹시 주변의 청취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좀 체크해 보셨나요? 아니요. 체크 안 했습니다. 왜죠? 뭐 혹시 뭐 두려운 게 있으신가요? 네. 두렵습니다. 아, 네. 이게 전문적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할 때 네. 되게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방송을 제가 듣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못 듣겠어요. 이 말을 저렇게 하지? 말투가 왜 저러지? 이렇게 이 습관이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그 조회수가 높으면 좋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겁나기도 해요. 아, 근데 뭐 사실은 저도 아. 마찬가지 심정이에요. 아,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한 네, 지 네. 벌써 2달 가까이 지났고, 물론 이제 저희가 방송 초반에는 뭐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겠다. 우리는 컨텐츠로 승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뜨거운 반응이 언젠가는 네. 올 수 있다. 뭐 네. 이런 낙관으로 네. 낙관적인 기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네, 네. 뭐 지난 8회 방송이었나요? 네. 그 조회수가 좀 처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네. 저희도 한 유명한 분들을 좀 이렇게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조회수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제가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아. 잘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유명해지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보다 유명하신 분들이 저희가 이렇게 한번 좀 모시고 싶어도 스케줄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네. 이 방송이 저희의 노력으로 유명해지면 그분들이 아마 그렇죠. 제 발로 찾아오지 음,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요. 네, 제 발로 찾아올 수 있도록 네네. 저희가 스스로 유명해지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네.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공단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산업단지 내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를 만들고 안전관리 활동을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작년이었죠. 11월에 정부가 산업단지 혁신 종합 대책이란 걸 발표했었는데요. 산업단지 안전관리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후속 조치를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해서 산업단지 공단이 소방서 그리고 산업단지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리고 네네. 환경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공사 뭐 이런 기관들께 안전 관련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좀 복잡하긴 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 공단이 이제 관련 기관들 아까 열거하셨던 그런 네. 기관들과 함께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에 대한 안전 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네. 예, 뭐 안 그래도 뭐 작은 사업장이 많은 그 공단에서는 안전 관리에 대한 체계가 무척이나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요? 네, 그 관련 기사를 좀 보니까요, 점검이나 교육 등 그 안전 관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재난 사고에 대해서도 합동 대응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각종의 데이터나 정보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리고 이걸 다 연계하고 그리고 정책 등도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다는 이런 계획을 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안전과 관련한 각 분야의 기관들이 협업을 통해서 더 안전한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라서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산업단지에는 작은 사업장들이 많아서 안전과 관련한 이런 체계들을 스스로 해나간 것을 되게 버거워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들이 절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기업 스스로도 안전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 좀
안전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단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안전관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뭐 이렇게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한다는 목표에는 기업의 효율에만 맞춰져 있는 점이 대단히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우선하기보다는 안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산업단지 인근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그 구축한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안전에 대한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삶의 터전을 꾸리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도 100번 동감합니다. 자,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업체 360개소를 점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네, 혹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들어보셨어요? 전 이 어, 기사를 통해서 처음 들어봐가지고 약간 입에 잘 맞지 그러게요. 않네요. 뭐 예. 저도 뭐 듣도 보도 네. 못했어요. 예. 네, 아무튼 그런 경찰단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결과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보관 시설에 뭐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관리 감독을 좀 소홀히 한 이런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네네. 제가 뭐 그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잘 몰라도 네. 뭐 유해화학 물질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네, 네. 그 유해화학 물질이라고 하면 그 각종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뭐 유독 물질이라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물질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내용들을 좀 보니까요, 네.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학 물질을 취급하거나 영업한 행위가 3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고 대비 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도 7건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사고 대비 물질이라는 것은 급성 독성 물질이라든지 폭발성이 강해서 화학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물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화학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이제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되는 이런 물질들을 따로 관리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위반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학 물질은 또 취급 기준도 따로 있는데 이 취급 기준을 위반한 행위도 23건이나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해화학 물질은 위험성이 커서 보관도 별도 장소에 따로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기준도 어기거나 그리고 보관 용기에는 이제 무슨 물질이 들어 있는지 위험성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표시하는 이런 표시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은 행위가 1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그 이 유해학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위반 행위들 총 한 40건 등이 쭉 이렇게 적발이 돼서 총 102개 업체에서 104건이 적발되었다라는 겁니다. 되게 많죠. 예. 그 이제 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보면은 시흥시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그 무스크롬산 그리고 수산나트륨 같은 이런 물질들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물질은 금속 제품에 이렇게 표면 처리 작업에 쓰이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반드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물질인데 이걸 지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평택시의 한 또 업체에서는 황산을 저장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게 반드시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잠금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적발이 되었고 또 안산이 아니라 안성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그 트리에틸아민이라는 이 물질을 취급하면서 이 취급할 때는 반드시 그 사업장 내 비상 샤워 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물질이 몸에 닿았을 경우에는 빨리 씻어서 이게 그 위험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샤워 시설을 제대로 이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파주에 있는 한 업체에서는 이제 유해화학 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두지 않으면서 적발이 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유, 참 많이도 위반했네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해 화학 물질은 조금만 잘못 다뤄도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뭐 체계적이고 또 항상적인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처벌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이제 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해화학 물질에서 유해는 외롭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모든 화학 물질은 몸에 해롭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유해화학 물질을 사실상 다른 물질로 대체해도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조심해서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의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지금까지 유해 화학 물질 사용업체 점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도 건강권에 관한 소식인데요. 최근 그 경기일보에서 2023년 경기도 근로자 재해 실태 보고서라는 기획 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기사가 쭉 이게 연재가 쭉 됐었는데 기사는 그 경기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재해 실태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기사는 노동절 특별기획 취재 보도라고 하네요. 음, 기사를 좀 살펴보면 2018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최근 5년 동안 노동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평균 매년 2,105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2022년 한 해만 해도 5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과 비교할 때 노동자 수는 유사하지만 사망자 수는 더 높게 나타난 것이죠. 네. 네. 그 500명이면은 산재 사망자 수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네, 그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수가 다른 지역보다 경기도가 더 많은 산업구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실제 이제 사망자 업종별 통계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내 사망자 10명 중에 6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에서 종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질병 사망자가 더 많고 음,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사고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떨어지거나 물체에 맞거나 네. 뭐 이런 사망자가 많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작은 사업장이 많다라는 겁니다. 음, 통계를 보면 작은 사업장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 바늘공단, 안산에 있는 바늘공단에도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 80%가 넘는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이곳에서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안전관리에 이게 손 놓은 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은 좀 경기일보 기사를 쭉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기사를 좀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 그 세 가지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모두 이제 안전에 관한 내용이네요.
네. 원래 좀 원래 4월 지난달 4월에 이런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달 4월은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활동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노동조합 운동의 이제 국제 조직인 국제자유노련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이곳에서는 4월 28일을 국제 산업 재해사망 그리고 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로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세계 모든 이제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죽음과 부상을 기억하는 날이고 한국도 예외 없이 4월 28일을 산재 추모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좀 늦었지만은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생각하면서 오늘 올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는 이런 건강권에 관련한 안전에 관한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풍성한 소식 가지고 또 소식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근데 뭐 참 이게 원래 우리 방송이 이제 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이슈에 대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그리고 안산 지역의 주민들이 꼭 챙겨야 될 그런 소식들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 막바지에 또 얘기해 주신 것 중에서 뭐였죠? 국제 산업재해 사망 부상 노동자 추모의 날 뭐 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또 얘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저희 방송이 여러모로 유익한 방송이라는 것을 네. 이미숙님의 활동을 통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단 뉴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음. 노동자가 꼭 알아야 될 상식, 꼭 필요한 상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네. 여러모로 진짜 쏠쏠하네요. 네. 네.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그리고 노동자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와도 되죠? 그럼요. 네.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고요. 네네. 공단 뉴스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미숙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now it's a bad idea, but how can I help myself? Been inside for most this year, and I thought a few drinks they might help. It's been a while, my dear, dealing with the cards life dealt. I'm still holding back these tears, well my friends are somewhere else. I pictured this year a little bit different when it hit February. The step in the bar, it hit me so hard, oh, how can it be this heavy? Every song reminds me you're gone, and I felt the lump form in my throat. 'Cause I'm here alone, just dancing with my eyes closed. 'Cause everywhere I look, I still see you. Time is moving so slow, and I don't know what else that I can do. So I keep dancing with my eyes closed. Oh, I keep dancing with my delusion is here again, and I think you'll come home soon. But what brings me right back in? And it's only me that's in this room. I guess I could just pretend the colors are more than blue, but I lost more than my friend. I can't help but missing you. I pictured this month a little bit different. No one is ever ready. When it unfolds, you get in a hole. How can it be this heavy? Everything changes, nothing's the same, except the truth is now you're gone. Life just goes on. So I'm dancing with my eyes closed. 'Cause everywhere I look, I still see you. Time is moving so slow, and I don't know what else that I can do. So I keep dancing with my eyes closed. Oh, I keep dancing with my eyes
shutting the bar, they're cleaning the floor. Everyone is already home, but I'm on my own. Still dancing with my eyes closed, 'cause everywhere I look I still see you. Time is moving so slow, and I don't know what else that I can do, so I keep dancing with my eyes closed. Oh, I keep dancing with my eyes closed. Oh, I keep dancing with my. 예, 함께 들으신 곡은 에드 시런의 I Closed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기차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앞에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내연 기관차의 생산 축소는 이미 시작되었고 판매 금지 역시 곧 다가올 미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왜 전기차로의 전환이 내연 기관차 생산 부문의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연 기관차는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그 구동 에너지를 얻잖아요. 반면에 전기차는 그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으로 모터를 회전시켜서 주행합니다. 이건 자동차를 우리 인체에 비유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내연 기관차에서 심장과 혈액 같은 구실을 했던 엔진과 화석 연료가 전기차에서는 더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내연 기관차와 전기차의 동력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에 탑재하는 필수 부품도 당연히 달라지는 거죠. 가령 엔진, 배기, 연료계 부품들은 내연 기관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부품들은 전기차에는 이제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 기관차는 한 25,000개에서 3만 개가량의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기차는 그 절반 수준인 15,000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더구나 국내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얼추 4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했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클지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자동차 산업에서 고용 불안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내연 기관차의 전기차 전환으로 해당 산업 고용 인원의 약 30% 가까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죠. 결국 내연 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문제는 일자리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전환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안정된 고용 그리고 보다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전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이 차의 이름을 아십니까로 시작해서 이름을 모르는 자동차 해야 할 일을 합니다로 끝나는 TV CF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 광고 보셨나요? 그 내용을 보면 소방차나 구급차, 통학버스, 새벽버스처럼 현대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차종의 본디 이름이 무언지를 하나하나 호명하면서 그 차의 쓰임새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광고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역할을 이렇게 묵묵히 수행하는 차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나름 감동적인 장면 연출로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는 이 광고를 통해서 자사의 사회적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고는 사실 대안적인 생산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기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은 탄소 중립 시대에 걸맞게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다라고들 말하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자가용 중심의 차종 생산에서 벗어나서 공공교통을 확충하는 방식의 차종 생산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동시에 이런 산업 전환 혹은 산업 재편이 정말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면 이 산업에서 종사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역할은 개별 기업만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죠. 정부가 자동차 산업을 국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필수 기간 산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무신경한 상황이죠. 현대차 같은 개별 기업에만 이 문제를 맡겨둬선 결국에는 가장 불안정하고 취약한 하청 부품사 노동자들의 희생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기업들이 산업 전환을 빌미로 불안정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위협한다면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은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에게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전기차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줄이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점을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곡은 타워 오브 파워 Do You Like That? 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